그날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중년 남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창구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복도에는 번호표가 불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남자의 울음 앞에서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많은 사람으로 가득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자와 그의 울음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무과 창구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돌아서는 순간 옆 얼굴이 보였고 나는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함께 일하던 공사판에서 가장 말이 적고 가장 성실했던 그 사람. 50이 되기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 친구였습니다. 남자는 나를 보지 못한 채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가 여기서 저렇게 무너져 내렸는지 나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다시 벌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 복도는 길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휠체어가 바닥을 스치며 움직였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친구가 사라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받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마치 오래된 그림자를 따라가듯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는 둥글게 굽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전 공사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쉬던 친구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벤치는 차가웠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참 후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친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딸애가 아파서요. 몇 년 전부터 병원을 다녔는데 이번에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오늘 원무과에 할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나는 이해했습니다. 왜 친구가 갑자기 현장을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리고 오늘 왜 원무과 창구에서 무너져 내렸는지를. 그 친구와 나는 40대 초반 같은 건설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고향을 떠나 서울 근교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았고 일이 없으면 함께 막걸리 한 잔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현장에는 늘 먼지가 날렸고 콘크리트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안전모를 쓰고 철근 위를 오르내리며 하루를 시작했고 해가 질 때쯤이면 허리에 통증이 쌓여갔습니다.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이 빨랐고 성격은 고집스러웠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고 돈을 빌려가도 며칠 뒤엔 꼭 갚아왔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그런 친구를 믿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농담을 주고받을 때
친구는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구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현장을 다녔습니다. 가끔 술자리에 앉으면 친구는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만큼은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애가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 나 같은 놈이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냥 밥이라도 굶기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친구는 딸 학원비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한 날에도 퇴원하기 전에 먼저 딸 학원비부터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보다 딸의 미래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하숙집에 찾아가도 이미 짐을 빼고 떠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큰 현장으로 옮겨갔겠지, 돈 되는 일 찾아 지방 내려갔겠지, 그렇게 짐작만 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 바닥 사람들은 원래 연락 없이 떠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떠날 때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나한테는 술 한잔 사겠다고 말이라도 남겼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나는 친구를 기억 속에서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그러다 오늘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친구는 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현장 일도 그만두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공장 야간 근무와 대리운전을 동시에 뛰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기계 소리 속에서 몸을 움직였고 밤에는 낯선 사람을 태운 채 도로 위를 떠돌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뿐이었지만 그마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웃는 날이면 그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 딸의 병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의사는 빠른 시일 안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고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친구가 몇 년 동안 모아온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친구는 은행을 찾아갔고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터라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친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병원 원무과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부도 분할 납부도 안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형님,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술도 끊고 도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성실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던져놓습니다. 그 무게 앞에서 사람은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인생이 어긋났는지 끝없이 자신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통은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삶이 가진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친구는 지금 그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을 때 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때 형들도
동생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빚을 갚느라 10년 넘게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 시절에 밤마다 나도 이 친구처럼 천장을 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도 최선을 다했어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인생에는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친구도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애가 수술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다고요.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나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내 잘못 맞습니다. 내가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어요. 더 많이 벌었어야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가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는 딸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친구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정부 지원은 없는지,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끊임없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 후원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병원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고 대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수척해졌고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분할 납부를 허가해 줬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고 결국 허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소개해 주신 복지재단에서도 일부 지원이 나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전화를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동안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 복지재단 직원,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후원자들. 그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친구와 딸에게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나는 친구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친구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마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 종교와 거리가 멀던 친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친구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꺼지는 순간이 아이의 운명을 가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은 때로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의자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저리지 않느냐고 물어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친구는 벌떡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친구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두려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조금 뒤 우리는 병실로 옮겨진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친구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늘 그렇듯 누군가에게는 끝이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 병원에서는 한 아이가 다시 살아났고 한 아버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원무과에서 그냥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옆에 앉아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형님이 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한번 버틸 힘을 얻습니다. 거창한 도움보다 말없는 동행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이는 점차 회복했습니다. 친구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밤에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친구는 이제 말했습니다.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애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절에 갔습니다. 친구가 딸의 쾌유를 기원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앉아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혼자 견디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와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자비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문이 끝난 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나는 그동안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오히려 교만이었나 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거야. 그게 사는 거지. 친구는 그제야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 원무과 창구를 지날 때마다 그 친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창구는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머무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삶의 끈을 놓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버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사람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친구는 가끔 내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딸이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피로가 묻어 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제 안다고 말합니다.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요. 나는 그 친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반드시 공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실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순간 삶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기르라고.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그 가르침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했던 그는 결국 무너진 자리에서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은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외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도 그 곁에 잠시 앉아줄 수는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병원 복도에서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원무과 창구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병이든 빚이든 관계의 상처든 각자의 이유로 무너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곁에 앉아주기를, 아무 말 없이도 함께 있어주기를 우리 모두는 은근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곁에 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 선방은 바로 그런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혼자 견디느라 지쳐있는 어르신들 곁에 말없이 앉아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앞에서 혼자 무너지고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가겠다는 의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온기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